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냈고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이 두 사람 모두 국내 입지가 탄탄하거든요. 이게 오늘 회담에서 독이 될지 약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 북핵 문제를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미중 회담 시작이 됐죠? 대화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 37분쯤 처음으로 대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양측의 장관들을 배석시킨 채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미소를 띤 채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은 서로의 손을 잡거나 팔을 잡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서로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보다는 협력을 도모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양 정상은 그간 전화회담만 5차례 했습니다.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오늘 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간 양보할 수 없는 선, 이른바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양국 간 이견 조절과 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논의할 의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 제한과 대만 독립 문제, 북핵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오늘 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자, 혹시 오늘 회담이 끝나고 양 정상이 이게 함께 서서 회담 결과도 공개를 합니까? 현재까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동 성명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각자의 핵심 이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다만 두 정상의 오래된 인연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부통령 시절이던 2011년부터 부주석이던 시 주석과 78시간 이상을 보냈고 단둘이서만 67시간을 보냈다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 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외교 행보에 주력했는데요. 내일 G20 정상회의 때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별도의 한중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어 G20 회원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인이 참여하는 B20 서밋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민간 주도의 공급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대체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앞서 프놈펜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은 G20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정상회의 일정 외에 별도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지켜봐달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한중 정상이 내일 별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회담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의 그야말로 빅데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요, 이렇게 하루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다 만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한미일 정상이 양자, 이렇게 3자 연쇄적으로 회담을 가는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어 6년 7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하루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죠. 특히 한미일이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는데 3국이 이렇게 포괄적인 성명을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발표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뭘까요? 이례적으로 이런 연쇄회동이 가능했던 것도 그리고 3국의 공조의 핵심도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되던 정보가 우리가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일이 뭉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상당히 견제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한미일 공동성명에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말도 했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고비에서 이 발언을 한 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결속하는 데 혈안이지만 그건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아 있을 텐데요. 상원 과반을 확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면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 어떤 논의를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한일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제 2달 전에 뭐 약식 회담이냐 간담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 언론들도 다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2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강제징용 문제,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결론을 냈는데요. 2달 전 정상회담이 아니다, 간담회다라고 했던 일본 언론은 이번엔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이제 굴욕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윤석열 정부가 조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한미일 공동성명 내용 중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과거 일본 수출 규제로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정보 공유만 다시 부활시킨 만큼 퍼주기, 굴욕 외교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내일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 또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다니까요. 또 다른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들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인데요. 이들은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당황하고 있고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포스터 위로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실명이 적혀 있고 외국인 이름도 하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더 탐사 측이 오늘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건데 유가족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이름 공개가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피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저희 모르게 공개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가족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변도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도 정부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장 외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원 내에서는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인천시당, 경남도당은 오늘 나란히 발대식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의 무능을 온라인 서명 동참 인원은 서명 시작 사흘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는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 활동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창작을 하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내에서도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81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담겨 있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민생 법안들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정부 입법 처리 지연을 두고서도 눈앞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감사완박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발언, 누구인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논란이 커지자 송구하다며 또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인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이 장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회 예결위가 시작되자마자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를 안 하십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당 지도부도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망언을 또 내뱉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검찰은 내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내용들을 보고를 했었는지,
이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에 공모전에 이미 대장동 일당으로 사업자를 낙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권사 간부들을 만난 건 지난 2013년 7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증권사 간부들에게 나와 동업자들이 위례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고 적시한 겁니다. 당시는 사업을 관장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시킨 겁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뒤 진행된 공모 절차에서 남 변호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정 실장 측은 부정한 돈을 받은 일도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선 건참? 무슨 줄임말인가요? 네,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인가라는 이 줄여서 정선검참입니다. 대통령 순방에 함께 간 김 여사를 향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인데요. 먼저 민주당 공격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면 영부인인데 퍼스트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 팔짱 낀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좀 불편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까지 올리면서 아무리 모방 욕구가 솟구치더라도 사람이라면 참아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계속 이제 김 여사가 오드리 헵번을 모방했다고 공격하는 건데 김정숙 여사 모습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은요, 김정숙 여사와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각각 인도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 공유하면서 맞섰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도 아니고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심지어 이 성공회 현직 신부가 썼다면서요? 네. 논란이 커지자 대한성공회는 문제의 발언을 한 신부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리고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윤핵관, 요즘 잠잠했던 단어인데요. 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의 치안 관련된 지휘체계 안에 있습니까? 지휘체계에서 치안 관련된 직위에서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경질론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뭐 그래도 여당에서도 뭐 윤상현, 안철수 의원처럼 이 사퇴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엇갈리는 건요,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정조사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일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삼선 권은희 의원은 자신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만장일치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국정조사 참여나 특검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들 퇴장시킨 것 두고도 이제 친윤계가 반발하던데 네. 윤핵관 목소리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것 같네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실어주자는 친윤계의 목소리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비윤계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라진 게시물 이재명 대표 나와 있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SNS 게시물들이 다수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입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라진 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볼까요? 자, 후한무치 적반하장.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쓴 글이에요. 네, 지난 2월 대선 때 썼던 건데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쓴 글이나 그보다 한 달 전쯤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찬스, 사위 찬스부터 해명하라고 공격했던 글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하려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던데 이재명 대표 측은 왜 지웠다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운 게 아니고 이 실무자가 비공개 처리를 한 것이라며 이게 지운다고 지워지겠느냐, 증거인멸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워진 글 중에는 후보 시절의 공약이나 북한 미사일 등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글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도 거의 매일 SNS 글을 올리고 있죠. 네, SNS는 정치인에게는 강력한 메시지 홍보 수단이지만 기록에 남는 부담도 감수해야겠죠. 주워 담듯 가려버리기보다는 쓴 글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으로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흘 전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죠. 김 회장의 도주를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건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지난 11일입니다. 검찰은 이보다 16일 앞선 지난달 26일 법원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형을 앞두고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자 다급해진 검찰은 지난 10일 하루빨리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틀 전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단체 사임한 것을 이상 징후로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결심 공판을 앞둔 변호인단 사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전 회장의 심경 변화가 크다는 징후로 도주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보석 취소 청구마저 결론을 내리지 않아 도주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의 통신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에 대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해안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했고 경찰도 강력팀을 투입해 김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팔당대교에서 시작합니다. 사흘 전 김봉현 전 회장은 이곳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범죄자들이 출소 후 착용하는 전자 발찌와 달리 전자 팔찌는 훼손해도 처벌이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전자 팔찌와 전자 발찌의 차이부터 살펴보죠. 발찌는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채우는데요. 팔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석으로 풀어줄 때 착용하게 합니다. 2020년 도입된 전자보석이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훼손할 때입니다. 전자발찌는 억지로 끊거나 작동을 멈추면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요.
팔찌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공용 물건 손상, 즉 공적인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는데요. 전자발찌 훼손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7월 한바브로커 유상봉 씨는 팔찌 재고가 없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이후 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공용 물건 손상죄로 4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 2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최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기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건데 적극적으로 보석 취소 고려해볼 대목이었다는 거죠. 신당동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걸 이미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를 했는데 법무부는 전자보석을 도입하면서 구속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규정도 인력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과 언론인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건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경찰이 처음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산물을 제공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김 씨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 확인서는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는 자녀의 댄스학원 수업료 수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종합편성 채널 해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상습 성폭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박병화는 최근 출소 뒤에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주민들이 퇴거 집회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지 주변에 박 씨의 동선을 감시하는 경찰 텐트와 지자체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동네 골목에 설치된 게시판에 주민들이 쓴 메모가 빼곡합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에 온 박병화의 거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 입구 앞엔 파란색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경찰관 2명이 상주해 24시간 박병화의 동선을 감시합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골목인데요. 앞으로는 경찰 치안센터가, 뒤로는 화성시의 안전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화성시 상황실에선 박병화가 사는 집 베란다 안까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거주지 주변에 CCTV도 32대나 추가로 달았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원룸촌인데 성범죄자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해서 보고 지키고 이래야지. 이런 원룸촌에서 계속 사건이 벌어진다면 정말 분할 것 같아요. 엄마로서.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선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피해랑 그 모든 책임을 학생들이 껴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출소 이후 집에만 머물고 있는 박병화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최소 한 달간 외출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새를 불리기 위해 값비싼 신발과 옷을 미끼로 중고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남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조직원 5명이 경쟁 관계인 충장 오비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고 훈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비파는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혼자 있던 PJ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결국 PJ파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둔기를 휴대한 채 광주의 한 유원지에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입수한 경찰이 형사들을 급파해 실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서부터 차 놔두고 갔는데도 눈치채더라고. 검찰은 경찰과 6개월 동안 합동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폭력 조직원 38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6명은 10대 미성년자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서도 이들 조직은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중고교생들을 영입하며 조직 규모를 키웠습니다. 고가의 신발과 옷, 유흥 등을 미끼로 접근해 환심을 샀고 간부급 조직원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자리에 90도 인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불법 업소 운용 등을 통한 수익을 바탕으로 신규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며 조직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 영입하며 검거 과정에선 검찰 수사관의 차량을 부수는가 하면 문신을 과시하면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여 개의 폭력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보트에 낙하산을 매달아 달리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던 모자가 강풍에 내려오지 못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줄을 당겨서 다행히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낙하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부산 일광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47분쯤.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패러세일링을 즐기던 도중 보트가 강풍에 휩쓸려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리려면 바람을 이용해 해상에 착지해야 하는데 보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하늘에 떠있게 된 겁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자를 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 20여 명은 낙하산과 보트를 연결한 줄을 당겼고 다행히 모자는 20여 분 만에 모래사장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자는 저체온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저 위에 사람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추락사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냥 가슴 뛰면서 그냥 무작정 도와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해경은 보트가 동력을 잃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순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한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는 택시가 돌진해 주민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택시 한 대. 천천히 이동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단지 안 도로를 내달립니다. 100m를 질주한 택시는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노인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돼 있던 대형 카라반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과과광 쫙 소리가 났었거든요.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완전히 차량 파편들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부상자들 누워 있었고. 아파트 단지 바닥에는 이렇게 바퀴 자국이 남아 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사고 택시의 앞범퍼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함께 있던 70대 여성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이거 밀고 댕기지 3일 전에 샀다. 분명한데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기지. 택시기사는 60대 남성으로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차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테슬라가 갑자기 튀어나가 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놓고 운전자와 업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공터에 주차를 하는 듯 보이던 테슬라 모델 Y 차량. 다시 도로에 진입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갑니다.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기우뚱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마주오던 자전거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무시무시한 질주는 마주오던 3륜차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지난 5일 중국 광둥성 차우저우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테슬라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중국 언론들도 뒤늦게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고 차량은 반파됐는데 전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很快，真的很快，而且还冒烟，车子真的很快，好吓人。我就这样子想，我还没等过我清醒过来，那个车子就在我旁边擦肩而过。 사고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했습니다. 用力再踩2下，还是没用，我就按了那个停止档，那 P 档，在这个同时，车子它就自动加速。 하지만 테슬라 측은 주행 정보 분석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상하이에서도 한 여성이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험 운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안을 찾는 이젠 꼭 바꾸자. 오늘도 이어갑니다. 올해 연말엔 3년 만에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10만 인파를 예상하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김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31일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서울시는 1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보신각 주변의 좁은 골목길은 인파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서울 지역의 인파사고 우려가 높은 협소도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종강역 일대 좁은 골목 4곳이 고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골목의 폭을 측정해봤습니다. 3.4m, 이태원 참사 현장보다 불과 20cm 넓습니다. 바로 앞에는 종강역 4번 출구가 있습니다. 참사 현장이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이어지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종강역 4번 출구에서 종각 젊음의 거리로 이어지는 골목입니다. 성인 2명이 양팔을 뻗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습니다. 지난 2000년 타종 행사 때 5살 아이가 사람들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4번 출구에도 올라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이 벽에 밀려서 아기가 압사 사고가 났었어요. 좀 울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게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어요. 2000년 사고 이후 서울시는 보신각 일대 밀집도를 면적 1제곱미터당 3명 이하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타종 행사 때마다 주변 도로는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사고 방지 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경찰과 소방, 종로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최소 3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타종 행사. 어떤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섰습니다. 자, 1억 원을 넣으면 1년 이자로 세전 기준 5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예금을 언제 드는 게 좋을지 강유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오늘 기준 이율이 연 5.01%고 농협은행은 연 5.1%의 이자를 쳐줍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1년 정기예금 금리도 연 5%에 육박했습니다.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적금 일부 상품 금리는 연 10%를 넘고 저축은행은 6%대 예금은 물론 고금리 파킹 통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도원 씨는 연 5.7%짜리 청년희망 적금에 매달 50만 원을 넣으며 첫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추가로 가입할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휴학하고 여행 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고 싶어서 500-6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당분간 기준금리도 더 오를 전망. 기다렸다 예적금에 가입해야 하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가입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를 보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이 선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시기를 우선 고려해서 3개월 또는 1년으로 만기를 나누시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사별 최고금리 상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올여름 폭우 때 침수됐던 이 차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는 이 폐차가 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거나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갔다는데요. 중고차 사실 분들 침수 차량 어떻게 확인하는지 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들. 시트를 손으로 쥐어보니 물이 흥건히 묻어 나옵니다. 이게 다 물기거든요, 이게. 물 머금고 있어요, 여기서. 지난 8, 9월 2달간 침수 이력이 접수된 차량은 무려 18,289대. 81%는 폐차 처리됐지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침수차만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한 차량도 3,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수차가 시중에 유통돼 도로를 달릴 경우 차 바닥면을 지나는 전선 뭉치가 고장나 엔진 꺼짐, 에어백 미작동, 시동 꺼짐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외관은 이상이 없어도 밑으로다가 찼었을 적에 이 전자장치들이 다 찹니다. 시트 정도면은 전자장치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침수 이력을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구매하려는 중고차가 침수 이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침수 이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됐거나 침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이력에 표시됩니다. 정부는 내일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폐차되지 않은 침수차의 이력을 계속 관리하고 침수 이력 공개 대상 차량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어제 수도권 중심으로 비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부지방은 지금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라는데요. 정단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전남 고흥군의 농촌마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근 양파밭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웅덩이가 있는데요. 고여있는 흙탕물 말고는 바닥을 드러낼 만큼 메말라 있습니다. 가뭄 때문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파랗게 자라 있어야 할 양파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양파를 9월 10일 모종을 갖다가 심어요, 밭에. 그때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이런 것도 거의 말라버리잖아요. 양파가 이렇게 말라버린 건 긴 가뭄 때문입니다. 지난달 고흥에 내린 비는 약 13mm로 평년 대비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가 한 50년 됐습니다. 양파 농사도. 금년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가뭄에는. 양파 심어놓고 이렇게 비 한 번도 안 올 때는 처음입니다. 물 부족에 이웃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밤에가 내가 pu고 있는데 꺼불고 싸우고 가뭄이 오면은 뭐 형님 동생 필요 없어요. 제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밭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무잎을 만지니 그대로 부스러져 먼지처럼 휘날립니다. 내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서 말라가는 그거를 느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밥을 먹어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들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애타는 마음에 기우제까지 지낸 마을도 있습니다. 유세차. 월동 작물이 한창 클 시기인데 가물량이 평년 대비 3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구 143만 명인 광주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은 약 32%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원래 이 저수지 물이 저기 보이는 어두운 부분까지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수위가 약 10m 정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늘어난 저수율은 고작 0.3%포인트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 아파트 곳곳에 물 절약 안내문이 붙었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시민들은 부랴부랴 화장실 변기통에 물 담긴 페트병을 넣고 설거지통을 사용하면서 물 절약에 나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물이 부족했나? 아, 그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이거 정말 아껴서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전남 섬 지역은 이미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정도밖에 물이 안 남았어요.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에요. 5일 담수, 2일 급수예요. 그날을 보통 못하고 이렇게 물이 오는 날, 급수가 되는 날, 그날 살짝이 씻지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가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남부지방 가뭄은 주민 건강과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 때 상원 장악에 실패한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진 아웃, 퇴진론까지 나왔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한국계 부인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Third election in a row that Donald Trump has cost us the race, and it's like, three strikes you're out.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당인 공화당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올해 중간선거까지 3연패를 한 이유를 두고 극단적인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탓했습니다. I'm tired of losing. I mean, that's all he's done.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며 대선 주자로 화려하게 복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take back America, and in 2024, most importantly, we are going to take back our magnificent White House.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선에 성공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선호도 조사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책임론이 사그라든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선에 성공한 트럼프 저격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상원 과반에 이어 하원 과반 확보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미국 하원 선거는 전체 435석 중 현재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한 가운데 19석을 두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번화가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박수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에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번화가 거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번에 희생된 공무원과 어린 딸이 타고 있던 유모차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Everyone around me was totally scattered and panicked, and several people injured, bleeding from their ears, bleeding from their legs.
and several people crying all around. 폭탄이 든 가방을 놓고 온 남성이 보안 당국에 붙잡힌 가운데 쿠르드 노동자당 테러 조직이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튀르키예 동남부와 이라크 북부 등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조직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며 최대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주말 번화한 거리에서 벌어진 비열하고 사악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illetimiz İstiklal Caddesi'ndeki olayın önündeki ve arkasındaki tüm unsurlarıyla ortaya çıkartılarak faillerinin hak ettikleri şekilde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지만 대표팀은 첫날부터 훈련에 돌입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주말 늦은 밤에도 공항을 찾은 팬들의 응원 속에 장도에 오른 축구 대표팀. We will try to do everything in order they feel happy with our performance.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본진과 현지 합류한 유럽파 이강인 등 22명이 모였습니다. 부상 회복 중인 주장 손흥민은 모레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합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까지는 이제 열흘. 대표팀은 조금 뒤 첫 훈련에 나섭니다. 한시라도 빨리 현지 적응을 마쳐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이번 월드컵은 중동에서 열리는 걸 감안해 개막일이 11월 하순으로 잡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겨울 월드컵이 됐지만 무더위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이곳 도하의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장엔 사상 처음으로 냉각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거대한 에어컨으로 경기장 온도를 21도 내외로 유지하겠다는 게 조직위의 목표입니다.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도착한 아르헨티나 팬들은 세계적 스타 리오넬 메시가 36년 만에 우승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어를 마친 월드컵 트로피도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질 텐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한파 걱정 없이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부 내륙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관령과 제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4도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애도, 죽음을 슬퍼한다는 의미죠. 야권 성향의 매체가 진정한 애도를 하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애도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유족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재난 취재할 때 기자들 첫 번째 고려사항도 유족들 동의와 의사입니다. 유족의 아픔까지 감수해야 할 어떤 애도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정치가 아무리 냉정한 것이라고 해도 유족과 국민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가 앞선 비뚤어진 애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